오늘은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박시현의 신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주제가 경북은 원자력의 메카가 될 수 있는가 이걸 하는데, 제가 PK하고 TK를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원전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절대적으로 이승만과 박정희, 그다음에 플러스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걸 놓치고 마구 무슨 민주화 하나만 갖고 판단하게 되면 큰 미스를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을 바꾸는 거는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나쁘다 어쩌다 하는데 계속 국제 정치가 들어와서 국내 정치를 치는 거지, 국내에서 이재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싸워봐야 크게 안 변합니다. 한국과 우리 운명은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세계 체제는 2차 대전이 만든 체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UN 하는데, UN이 영어로 United Nations예요. United Nations라는 단어는 2차 대전 중에 처칠이 독일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미국의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처음으로 연합군을 만들자라고 할 때, 그때 연합군은 보통 Allied Forces라든지 이런 단어를 쓰는데, 루즈벨트가 Allied Forces는 2차 대전 때 썼으니까 United Nations라는 단어를 써요. 미영 연합. 나중에 거기에 소련이 들어오고 중국이 들어오고 프랑스가 들어가면서 5대 연합국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확대한 것이 지금 유엔입니다. 그러면 2차 대전 체제는 금방 이해되시죠? 이 전쟁을 끝낼 때 독일이 먼저 5월 7일 항복을 합니다. 이걸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원폭 실험을 최초로 해요. 한 2달 차이가 나죠. 엘라모 고도에서 플루토늄탄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열리는 게 그 다음날 독일 베를린 교회에서 포츠담에서 2차 대전을 끝내기 위한 연합국 정상회담이 열려요. 소련, 러시아, 소련하고 영국하고 미국, 나중에 이제 소련은 빠지고 중국이 오는데, 미국이 원폭을 만들었는데 독일한테 쓰려고 했는데 쓸 수가 없어, 항복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일본한테 항복해라 그랬더니 일본에서 노해요. 그 일본을 떨어뜨리자라고 하면서 원폭 2발을 비행기에서 떨어뜨립니다. 이때 비행기 떨어뜨릴 때, 지금 뚝 떨어뜨리면 꽝 터지면 원폭 때문에 비행기도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때 원폭은 낙하산을 달아 떨어뜨리고 B-19는 허브지게 도망갔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는데, 이 2발의 원폭이 떨어졌을 때 그걸 보고 바로 소련이 참전하면서, 그리고 이제 한반도가 분열되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항복했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관심은 이 가장 큰, 세계의 가장 큰 전쟁을,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을 2차 대전이라고 하는데, 그걸 끝낸 게 원폭이니까 원폭에 대한 관심이 엄청 가가지고 45년도, 6년도, 7년도 미국에서는 육해공군 간의 싸움이 벌어져요. 우선은 육군에서 미 공군이 육군 항공대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군이 전쟁을 끝냈잖아, 원폭으로. 그러니까 독립하겠다, 독립을 해서 미국이 공군이 처음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미 해군이 항공모함 가지고 세계를 막 왔다 갔다 했는데, 항공모함 필요 없다, 원폭 한 발이면 끝난다. 원폭 맞는 놈에다가 미국이 폭격기 맞는 놈을 막 떠들게 되는데, 이때쯤에 소련이 핵실험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원폭 갖고 세계를 지배하는 게 불가능해지면서 미소 간의 대립이 커지면서, 그때 이제 유럽에서 독일 문제하고 갈등이 있다가 미국이 독일을 포함시켜서 독립시키면서 나토를 만들죠. 처음엔 나토는 유엔의 연결로 왔기 때문에 소련도 가입하려고 했어요. 근데 미국이 계속 뺍니다. 여기서 이제 그때 유명한 처칠이 그 트루만 고향에 가서 아이언 커튼이 쳐지고 있다. 동유럽에서 유서 깊은 그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이런 도시 쪽으로 아이언 커튼이 쳐지고 있다고 하면서 냉전이 확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6.25 전쟁이 막 터지는데, 스탈린이 계속 유럽에서 냉전이 있으니까 동북아를 쿡 찔러본 게 6.25 전쟁이란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메가더가 핵을 쓰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52년도에 미국과 영국이 같이 개발한 게 사실은 핵이었어요. 영국도 참여를 했습니다. 영국도 핵실험을 하게 되고, 쭉쭉 핵실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년도에 소련이 최초의 상업용, 이 원자력 핵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전기 생산해보자 하고 지금의 연구로 같은 거를 오브린스크에 처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이라는 것이 무기로도 가고 전기 생산으로 가는데, 소련이 빨랐죠, 그때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아톰스 포 피스 연설을 하면서, 자, 우리도 원자력 기술을 전기 생산으로 주겠다는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노틸러스 잠수함이라고 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북극해를 관통하는 게 54년도예요. 우리는 전쟁 치르고 1년 지나가지고 하는 사이에. 자, 재밌는 거는 이 오브리스크 원전을 준공할 때 김일성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57년도에 소련이 사람을 태운 유리 가가린 탄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이 지구로 돌아버립니다. 이때 미국의 조야에서 어떤 공포를 드는가 하면은 사실은 우주를 도는 데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창문을 열면 사람이 죽죠. 비행기에서. 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공위성에서 뚝 열고 폭탄 던지면 미국 죽는다는 공포가 있었어요. 미국이 냉전에 미쳐버리는 거죠. 이거는 오브리스크 발전소에 가게 되면 김일성이 그때 갔었어요. 56년도 7월 11일 김일성 통킹만 사건으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합니다. 통킹만 사건은 뭐 미국이 꾸몄다 어쩌다고 하는데 전쟁이 점점 확산되는 거죠. 그리고 69년도에 미국이 스푸트니크 공포를 딛고 달나라에 먼저 사람을 착륙시킵니다. 아폴로11호. 이 기적적인 수시키겠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넘버원을 올라서 그런지 뭔지 이때는 매우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와서 보게 되니까 공산국가 중에서 소련하고 중국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중국하고 친구가 되는 대전략을 펼친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는 그로부터 한 30년 지나서는 20년 지나서는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아주 대전략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키신저가 갔었고, 그리고 72년도에 닉슨하고 모택동이 만나면서 갑자기 그 냉전이 끝나고 대땅도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2차 대전 때 중국이 연합국이 되는 이유는 39년도에 37년도에 일본이 먼저 중국을 때렸잖아요. 그래서 다 먹고 들어가서 양제강까지 먹고 들어가서 중국이 뭐 다 찌그러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얘네가 이제 돌아 전쟁에서 41년도에 하와이를 때리니까 미국이 참전하면서 덕분에 일본의 공격을 받은 중국은 연합국이 뛰는 거죠. 2차 대전 끝나면서 최대의 수혜국은요 중국입니다. 그때 걔네들은 거의 대만으로 쫓겨가 있다시피 한 것이 다 먹고, 만주가 별도의 독립국인데 만주도 먹고 어마어마하게 회복했죠. 세계적 지위로 올라가고. 자, 이렇게 됐다가 이 잠시 행복기가 갔다가 이게 이제 이 분위기 속에서 아까 이제 베트남 철군을 하니까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그러다가 소련하고 중국은 확실히 이간질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소련이 반격을 하는데 동독에다가 SS-20 중거리 탄도미사일, 쿠바 미사일 같은 위기를 만들어요. 여기에 대응해서 나토하고 미국이 퍼싱2를 배치하면서 유럽에서 지금 한국과 북한이 서로 미사일 혐오하고 화성 겨루듯이 하면서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대탄드가 소멸되고 79년도에 역사적 사건이 이란에서 팔레비 왕조 무너지죠. 박정희 죽죠. 아프간 침공 소련이 하죠. 다시 세계는 혼란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2차 대전 이후 국제정세가 굴러가는 와중에 한국이 무슨 선택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56년도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나 세종대왕은 모르겠고 내가 안 봐서, 근데 세종대왕도 제가 공부하느라고 쭉 보니까 그렇게 탁월하지만은 않았어요. 참고로 우리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하면서 조선이 세워지죠. 윤관이라는 사람이 원나라의 공격을 받기 전에 여진을 정벌하러 갈 때 고려인 15만 명을 동원해서 여진 정벌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몽골 지배받고 있을 때 외를 치자고 동원을 시키는데 5만 명을 고려가 동원하지 못해요. 왜? 경제가 작살난 거거든요. 몽골의 전쟁 30년 하면서 박살났고, 그때 그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배를 만들 나무가 없어서 이 고려의 장병들이 빠따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조선이 상기가 경제가 부흥한 거는 운이 좋은 거고, 세종 상대적으로 운이 좋았고, 또 아버지가 이방원이 또 할아버지가 닦아준 게 있는데 이승만은 전적으로 혼자 한 겁니다. 역사,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이 양반이 그때 이제 그 아이젠하워가 아톰스 포 피스 연설하고 난 다음에 워커 리 시슬라는 사람 방문을 봤는데 이분이 에너지 박스를 들고 왔어요. 설명은 여기 있습니다. 석탄을 태우면 요거밖에 전기가 안 나오는데 이게 우라늄을 태우면 250만 배가 더 나온다. 지금 미국이 원자력 기술을 주려고 하니 한국도 관심을 가져라라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한 반일주의자인데 그 강력한, 참고로 말입니다. 우리가 외전 때 주일, 주한, 주조선 일본군이 딱 2개 사단이에요. 함경남도 남함에 17사단인가, 그 다음에 서울에 2사단, 용산 지역에. 근데 그 부대는 식슈 말로 핫바리 부대입니다.
예비군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부대도 적어. 한 7,000명밖에 안 돼. 지금 우리나라 부대는 사단이 한 10,000명이 넘는데 이게 사단에 해서 꼼짝 못한 게 조선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센 조선을 한 방에 날린 게 원폭이기 때문에 이승만은 원폭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 근데 시슬러가 와서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순간에 탁 잡는 거죠. 이승만에 대해서는 외교의 귀재라고 합니다. 이승만이 일본이 앞으로 전쟁할 거라는 거를 저편 인사이드 아웃 일본 내마켓에서 책을 써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전쟁 나니까 미국에서 성과가 확 올라간 굉장히 예지력이 있는 이 어머니가 원래는 불교 신자에 그때는 뭐 기독교가 없으니까 굉장히 시기가 있는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주미대사를 통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처음 맺고 원자력 유학생을 보내고 그때는 과학기술부가 없으니까 문교부에 원자력과를 만들고 원자력부를 만들고 혼자 다 해요. 국회의원은 뭔지도 몰라. 설사 이게 뭐 할 수 있겠어 하는데 이승만의 힘으로 그냥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보냈다가 그걸 받아서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트리가 마크2라고 하는 원자력 연구로를 처음 지어요. 전쟁 끝나고 불과 7년, 6년 된 시점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이 연구소는 장차 훌륭한 아토믹 머신을 만들어야 된다. 원자력 기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되는데 원폭을 만들려는 건지 원전을 만들려는 건지 제 해석은 원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원자력 연구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국책연구소고 일부러 3월 1일 일본을 이기려고 그날 개소를 합니다. 지금은 원자력 연구소가 3월 1일을 개원일로 삼지는 않아요. 이승만은 굉장히 반일운동 차원에서 독립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61년도 여기 경북태성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하죠. 박정희라는 사람은 제가 옛날에 조금 하게 되면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어요. 김일성이 죽을 때 죽기 한 2달 전에 제가 월간조선 기자였는데 김일성 사주를 갖고 제가 전국에 유명한 점쟁이하고 주역하는 사람이 점을 봤거든요. 원래 안에 사망 딱 나오더라고. 그중에 심증성이가 음력 5, 6월 사망, 조자령에는 7, 8월 사망 이렇게 했어요. 신동아 월간조선에 썼어. 근데 음력으로 5월 말일날 죽고 6월 1일날 발표했어요. 그래서 심증성이라는 무당이 무지하게 유명해졌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그때 그 기사를 쓰면서 제가 전화를 무지하게 막 심준성 만나게 해달라고. 그때 핸드폰도 없고 사무실 들어가면 나한테만 전화만 100개가 써야겠어. 전화 안 걸지.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직접 전화하면 1년 기다리고 제가 전화하면 일주일 만에 봐주니까 심준성이 굉장히 바빴어요. 근데 그때 재밌는 게 제가 만난 주역 보는 사람은 그 얘기하더라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이승만이 대령이면 박정희는 소령이다. 그래서 저 이정우는 뭐야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하사 그러더라고요. 저 속이라도 주진 않는데 사실은 군대장가가 된다는 그런 평가예요.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승만보다는 박정희가 난 국제정치 보는 능력은 없습니다. 대신에 박정희는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가난의 극복을 위해서 집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딱 쿠데타하고 나서 숙군과 숙정을 하는데 이때 원자력 연구소가 만들어져서 이승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고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여기 조사를 들어갔는데 원자력 연구소를 냅둬요. 그리고 이승만이 시작했던 트리가 마크2 개원을 시킵니다. 박정희도 원자력을 목숨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원자력 발전을 한다는 계획을 62년도에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빨랐는지 이때 박정희 나온 나이가 17년생이니까 61년도 43가 아니에요. 전 43살 때 진군부터서 임님 짜고 있었고요. 물론 박정희는 별 2개 달고 있긴 했지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자, 그래서 박정희는 이제 구체적으로 경제를 키우는데 경제학의 3가지 주제가 자본, 노동, 토지지 않습니까? 토지는 있어. 사람도 있어. 근데 뭐가 없어? 자본이 없잖아. 자본은 어떻게 만들어요? 자본은 어떻게 만들어요? 일본하고 수교해갖고 거기서 돈 땡겨요. 그걸로도 안 되니까 몰라요. 독일의 광부본에서 간호사본에서 돈 땡겨요. 그리고 또 안 되니까 원래 베트남 군대본에서 돈 땡기는 거예요. 사실 피를 판 거죠. 박정희는 굉장히 속으로 미안했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입마에 붓게 탈 수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돈 땡겨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포함조차. IBR이고 모두가 안 된다는데 박정희가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게 정치학 리더십이고 법률 논리를 넘어서는 게 전 법학보다 정치학이 세게 나가면 더 세다고 봅니다. 박정희가 이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파독하고 파병하고
그렇게 동을 만들어가지고 쭉 끌고 가는데 이때 박정희가 한참 원자력을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이 뭔가 하면은 아까 대땅뜨가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미국은 대땅뜨인데 이때 울진 삼척 간첩 사태가 일어나서 울진은 이쪽이잖아요. 해방부가 만들어졌었고 그때 뭐 나는 공산당의 식을 한 사람 죽게 되죠. 그리고 미국 첩보한 푸에볼라가 납치가 되고 청와대로 김신조가 들어와서 김일성 몸을 따라왔다. 박정희 몸을 따라왔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을 해버리거든. 그리고 69년도에는 미 공군 첩보기 이씨 완투안이 한경남도 해안을 따라 가다가 북한에 미국의 15가 떠갖고 미사일 쏴서 격추시켜버립니다. 전원 다 죽습니다. 푸에볼라 함사보다 더 큰 게 일어나는데 미국이 전쟁을 못해요. 베트남 전쟁이 묶여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닉슨 괌 독트린에 따라서 주한미군은 7사단은 빠집니다. 7사단은 지금 전방에 있었고 2사단이 후방에 있는데 그 2사단이 앞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두 개 사단 중에 하나가 빠지니까 우리가 놀라는 거죠. 이 와중에 그리고 이제 키신저가 중국에 가서 모택동을 닉슨이 만나고 하는 시점에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 5대 이사국을 대만이었는데 대만을 빼고 중국으로 바꿔버리니까 이건 뭐 공산화 바람이 드는 최악의 상황에서 박정희가 원자력을 시작합니다. 난 이 박정희의 리더십은 탁월해요. 탁월해요. 근데 그 시점이 뭔가 하면 박정희가 이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박정희를 굉장히 평가하면서도 10월 유신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근데 박정희가 바로 이 시점에서 10월 유신을 하면서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북한도 이때 사회주의 협복을 만들어서 주체 이름을 넣어가지고 왜냐하면 세상이 대땅으로 가니까 불안하니까 서로 체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북한도 이러고 있어서 박정희가 유신을 안 했다? 그러자도 불만은 많은데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75년도에 베트남 공산화되고 이어서 라오스, 캄보디아 쭉 라오스 공산화됐거든요. 그런 와중에 박정희가 이 원자력을 하는데 이때 이제 어떤 노형을 택하느냐가 중요한데 한전의 김종주라고 하는 이사가 지금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PWR 경솔을 선택해서 신의 선수 한 수를 두게 되죠. 그리고 청사화 때 당시에 당군일의 최대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때는 이 고리원전 짓다고 할 때는 주민들이 와서 안에 사진처럼 콩쿨대회 열었어요. 지금 반핵대회 열면은 이렇게 좌파들이 음악회할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핵운동이든 친핵운동 이거는요 과학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학을 토대로 한 선동과 문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지금 뭐 석인열 교수 등등 후쿠시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다 비과학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터지고 나서 2년 후에 저는 후쿠시마 발전소 통교선까지 갔었고 거기 가니까 뭐라고 했던가. 자, 후쿠시마 터지고 비가 여러 번 왔죠. 뭐가 올라갔죠. 비 때문에 다 떨어졌죠. 그게 강으로 해서 바다로 들어갔죠. 훨씬 센 놈이 들어갔어요. 반감기 전이니까. 지금은 2년, 10년 이상 지난 상태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농토에 있는 흙을 다 긁어서 방사능 있을 지 보니까 싹 가둬놓고 뭐 그런 작업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밥 먹고 술 먹고 다 놀다 왔는데 지금 와서 위험하다고? 이건 선동입니다. 정치에. 자, 박정희는 62년도에 원자력 발전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원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때 국제사회는 한국이 전기 생산량이 얼마 안 되니까 15만 킬로와트를 하라고 해요. 자, 발전소가 우리나라 전기 생산량이 100이라고 하면은 발전소는 10 이하로 줘야 돼요. 왜냐? 약간의 여유를 둬야지 전기 생산한 걸 100을 다 쓰다 보면은 오늘 발전소 하나 딱 꺼질 수 있잖아. 그럼 대한민국 전기가 다 나가. 10% 여유를 두기 때문에 10% 여유 분량이 10밖에 안 되니까 10분의 1짜리 원전을 발전소 짓는 게 맞아요. 우리가 230만일 때 15만 정도 하는 게 맞는데 박정희는 60만을 짓겠다고 고리를 밀어붙여요. 말이 안 되는 거죠. 60만의 체제에 맞아 돌아가다 60만짜리 원자력 발전소 꺼지면 좀 더 분리가 되고 다시 전기 없던 시대로 돌아가는데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고리 원전 자체가 경제성이 없었는데 오일 쇼크 터지면서 경제성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게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지금 우리가 전자공업, 중화공업 발전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 시도를 박정희가 73년도 연도 기자회견에서 중화공업 하겠습니다. 왜? 방위산업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우리 김 사장님이 그 UAE 갔을 때 카이 사장도 가셨다. 강 사장 가셨다. 카이 사장이 왜 갔어요? T50 수출하려고 한 거잖아요. 한국 방산이 세진 게 이때부터 시작. 박정희는 굉장히 발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77년도에 고리 1호기를 주고 갑니다. 그리고 78년도에 그 유명한 백범 미사일. 지금 북한이 화성 시리즈 때문에 우리가 예민한데
한국형 미사일은 우리가 훨씬 빨랐죠. 그리고 핵무장을 염두에 둡니다. 자, 이게 이제 박정희가 처음엔 PWR로 갔다가 중수로의 중심을 받게 되는데, 중수로라는 게 이제 사용 핵연료를 재처리하기 좋은 거예요. 영구형 원자로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중수로인데, 이거는 원래 캐나다가 영국이었잖아 옛날에 2차 대전 전까지는. 그래서 캐나다가 원자력 기술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자기는 농축이 안 되니까 자연우라는 갖고 할 수 있는 중수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영향방에 인도를 도와주겠다. 처음에는 이제 콜롬보 얘기라고 해서 못 사는 영향망을 도와준 건데, 그 타깃이 하나가 인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인도에다가 사이러스 원자를 지어줬는데, 영구형 원자로인데, 인도가 여기서 사용 해결을 몰래 재처리해서 73년도에 핵실험했거든요. 문제는 박정희가 이때쯤 고리 원자는 거의 다 지어가면서 우리도 징수로를 짓겠다는 걸 그때서야 안 봐요. 우리가 국제 조치를 얼마나 알았겠어. 그래서 그걸 추진을 하는데 얘네가 터뜨려 버렸어. 터뜨린 다음에 박정희가 사실은 알았지, 순서. 그걸 도입하려니까 되나? 그리고 지금 북한이 NPT를 탈퇴했는데, 그때 우리 막 만들어진 다음인데 한국은 가입도 안 하고 하려고 그랬으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인도의 성공을 보면서 우리하고 대만이 중수로 도입을 시도하는데, 박정희는 NPT에 가입하고 중수로를 지었고, 대만은 중수로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원전도 거의 안 짓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과, 지금 원전이 우리가 대만도 훨씬 많고, 최근에 대만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많아지긴 했지만 역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시작한 박정희는, 월성 1호기는 박정희 죽은 다음에 완성이 돼요. 근데 박정희가 중수로를 딱 시작하면서 NPT에 가입했지만 핵개발 의지는 드러나요. 지금 박정희 사후 30몇 년 만에 윤 대통령이 우리도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처음 했어요. 박정희 이후 전두환, 노태우, YSDJ, 노, 그리고 박정희 딸까지도 그 얘기 못했는데 처음 얘기했었죠. 그때 이제 주한미군이 아까 치사가 빠지니까 연합사 만들고 막 이러는데, 79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원전 사고,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기 사고가 납니다. 근데 이건 아무것도 나간 게 없어요. 후쿠시마는 이 벽날 연기가 찢어져가지고 증기가 나갔지만 스리마일은 나간 게 없어요. 안에서 그냥 녹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과도하게 과장돼갖고 카터 대통령이 더 이상 미국 원전 안 짓는다라는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죠. 근데 박정희는 계속 핵을 만들겠다고 떠드니까, 이때 한국 대사가, 주미 대사, 미국 대사가 스나이더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때 또 미군 철수를 또 추진해, 카터가. 그래서 제가 경복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경복고등학교가 경복궁 바로 옆이고 청와대 제일 가까운 거리예요. 그때 박정희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우리 그때 결혼하면 밴드가 치고 막 이렇게 분열하고 그랬잖아요. 시끄럽다고 못하게 하더라고. 그때 왜냐? 카터가 오니까 어떻게 한미회담을 할 것이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박정희가 카터 갔을 때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고 거기서 국제정치를 강의하니까 카터가 대꾸는 못하고 화가 엄청 나가지고 대사관저로 돌아가다가 차에서 안 내리고 스나이더 대사한테 너 똑바로 안 했다고. 그 스나이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누구한테 얘기해? 한국의 2인자인 중앙연구원장 김재규한테 계속 한국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런 차에 터지는 게 박정희 죽기 열흘 전에 10월 6일 부가 사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산에서 터지면 정권이 바뀌는 게 있었죠. 박정희 때 바뀌었고 이승만 때. 그리고 열흘 만에 김정희가 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공작이라고 보는데, 아주 스마트한 공작에서 누구도 증명하지 못해요. 이번에 코로나도 자세히 보시면 미국의 꼬대의 공작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이 러시아가 침공하고 살살 유도한 면도 있어요. 러시아 죽이려고. 이건 뭐 건너뛰겠습니다. 자, 박정희 죽고 난 다음에 중수로 세우지 않고 전두환이 그대로 짓습니다. 그리고 월성에 추가로 3기를 돌려서 현재 4기가 있습니다. 우리 월성 1호에 수년가에서 세우긴 했지만. 박정희는 이제 핵무기를 빼고 핵주기, 사이클을 만들려고 재처리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재처리까지. 그래서 프랑스 기술을 갖고 와서 뭐 해보려고 했는데, 합정 맺고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못하고, 그 다음에 월성 1호기 갖고 했던 것도 NPT 가입했기 때문에 재처리도 결론적으로 못하지만 해보려고 하다가 돌아가시죠. 그래서 박정희는요,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의 특징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관산쟁이는 아니지만 얼굴은 빈상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좀 슬퍼요. 좀 비운의 사나이에요. 총 맞아 죽으면 딱 맞는 사람이고, 전두환은 밝은 사람이에요. 근데 박정희는 뭔가 좀 비극적이야. 좀 일본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한 맺힌 듯이 추진했는데 막판에는 꼭 되는 게 없어. 자기도 죽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한이 폭발력이 돼갖고 전두환 이후에 한국이 이뤄낸다는 거지. 난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얘기하는데 박정희 한은 독특합니다. 전두환 때 미국도 이제 스리마일 섬 이후로 또 원전을 안 지으니까 그 원전을 지었던 밥 콕 윌콕스는 망해버리고 웨스팅하우스는 너무 많은데 걔네도 일거리가 없어져요. 근데 한국이 원전을 짓는데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우리 걸 줘줬기 때문에 비싼 값을 요구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걔네 3번 넘버 3 회사가 컨버스천 엔지니어인데 얘는 일감이 더 없잖아. 그러니까 더 싸게 주겠다 플러스 기술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잡죠. 넘버 3 걸 받아가지고 전두환 때 국산화를 합니다. 그걸 아마 다음 발표하실 박규조 선생님이 아마 그때쯤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수출형인 APR 1400하고 OPR 1000을 그 전에 KSMP라고 그랬고 이걸 개발하게 되는 거죠. 이거 갖고 UAE에 나갔고 지금 새로 짓는 원전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원전을 지었는데 그게 이제 보리에 중심으로 한 보리단지, 월성의 중수로 2단지, 경북 울진에 그 다음에 전남 영광에 4개 단지가 만들어지고 지금은 세월단지라고 해서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신도리니까 어쨌든 5개 단지 중에 2개 단지가 경북에 있어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중에 거의 한 5% 정도가 경북에 있습니다. 이게 경북한테 주어진 박정희 시대의 산물이고 유산이라는 겁니다. 자, 북한을 보겠습니다. 북한도 아까 오브니스크 원전에 그 오픈할 때 김일성이 갔었죠. 그리고 나서 기술자들을 보내서 더북나연구소에서 배우게 하고 소련하고 원자력 협정 맺어갖고 IRT 2000 우리는 트리가 마크 2를 들고 있는데 2000을 갖고 들어옵니다. 이때 소련하고 원자력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때 나온 사용을 하려는 얘는 손을 못 대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5메가와트를 스스로 짓습니다. 그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나온 걸 가지고 재처리해서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 IRT 2000에서 나온 건 소련이 가져와서 손을 못 대요. 그 다음에 북한이 추가로 50메가짜리 지려다 못 줬고 우리 캐도가 지어주려고 하는 거 세워줬고 스스로 한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북한에 재처리한 거는 5메가와트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94년도에 서울 불바다 위협을 가하면서 그때 완전히 김영삼이 속아 넘어갔죠. 그래갖고 그 이전에 노태우 때까지는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하는 걸 절대로 반대하고 우리랑 해라. 우리가 해라 그랬는데 핵은 자신 없다고 빠져주면서 근데 빠져줬으면 클린턴이 때린다 그럴 때 오케이 했으니 그건 죽어라고 반대했거든. 열어주면서 강달 회담이 열리죠. 강석주 가르치 회담이 한 몇 개월 열리면서 94년 제네바 합의가 나오는데 제네바 합의에서는 북한이 재처리를 했기 때문에 재처리만 안 한 걸로 합의가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뭐 캐도에서 원전 지어주고 미국은 주유 50만 톤 주어진다 등등을 하게 되는데 이걸 북한이 교묘하게 마련해서 2000년에 1차 정상회담이 있죠. 그리고 나서 북한이 뭘 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아까 5메가와트에서 나오는 거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수명이 끝나서 안 돌아가거든. 그 제한된 사용 해경을 가지고 재처리해서 만들었는데 앞으로 추가는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농축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미국이 발견해서 2002년도에 DJ하고 한국 정부하고 동시에 발표합니다. 제네바 합의를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뭐냐? 자, 자기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야 재처리를 하는데 없으니까 농축으로 가버린 거죠. 근데 이건 제네바 합의랑 별거리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큰 논쟁인 거예요. 제네바 합의에서는 사실 재처리만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니까 미국이 북한을 다루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이 대화하니까 이게 골치 아파. 이때쯤에 중국하고 미국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 왜? 90년에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그리고 10년 지난 시점에서 아주 굉장히 좋아서 미국이 WTO에 북한을 소련을 중국을 가입시켜주고 중국 경제가 확 컸거든. 그러니까 야, 니들이 우리도 통하고 북한도 통하니까 니들이 육자회담 의장국을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그때 중국이 기회를 갖는 게 하고 나서 보고를 하는 게 미국하고 하잖아요. 그 중국이 미국하고 바로 통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하는 G2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게 제네바 합의 이후에 육자회담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는 정치학자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쭉 오다가 2006년도에 북한이 1차 핵실험, 2005년도에 2차 핵실험하면서 NPT 탈퇴하니까 미국이 육자회담도 끝내버리죠. 그리고 2012년경쯤에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니까 베트남하고 필리핀 사이에 있는 남중국해는 내받아야 하면서 거기다 막 섬들을 영토화하니까
동남아 국가들이 반대하고 걔는 힘이 없는데 미국이 가서 항해 자유작전하면서 지금 미중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북한하고도 문제가 안 풀리고 그래서 국제정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역행한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씨는 미국하고 북한을 다시 연결해서 합의만 하게 되면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판문점 회담하고 평양 회담하면서 그 다음에 싱가포르 하게 되고 하노이까지 끌고 가죠. 이때 문재인의 전략은 뭐였는가 하면 국정원을 동원해서 다시 미국 간의 합의가 되게 되면은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방송 보게 되면 트럼프가 연설하면 노벨 그럼 트럼프가 노벨 하고 웃어요. 그런 그거를 미국에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서 CIA에서 코리아 미션 센터 그때 한국 사람 누구 하나 위원장이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서울고등학교 나온 사람. 그걸 꿰뚫고 어떻게 하면 아베하고 짝전을 짜가지고 보도가 다 있었던 겁니다. 아베한테 자기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달라고 그래. 아베가 해줘. 그걸 또 트럼프가 얘기해. 아베도 내가 해줬어 그래. 그래서 일본 언론들이 아베는 트럼프의 강아지인가 이런 비난이 나와요. 이게 완전히 김정은하고 문재인을 속여서 하노이에 기차를 몰고 오게 됩니다. 왜? 항상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밖에 나갈 때는 걔네들은 공개 안 해요. 돌아올 때 공개합니다. 위대한 성과가 있었다. 근데 그때 떠날 때는 평양역에서 큰 행사를 가지고 도하 언론이 다 알려주고 싱가포르 갈 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중국 대륙을 건너서 딱 왔는데 만나자마자 뭐라고 해요. 얘네들이 제기한 거는 아까 IRT 2,000은 없어졌고 5메가와트도 폐쇄를 했고 이 5메가와트 우리 완전 폐쇄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말고 여기에 있는 대성구역에 있는 요 공장 요것도 같이 해. 또 딴 것도 내놔.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못해? 노딜. 개망신 당하는 거죠. 그때 문재인 씨는 합의될 줄 알고 기다렸다가 노딜이니까 뭐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교토에서 G20 회담이 열릴 때 시진핑 동에서 또 만나자고 요구해서 판문점으로 와주죠. 그때 문재인이 자기들끼리 했다고 오는데 북한도 원치 않고 트럼프도 원치 않아서 문 대통령이 따라갈 때 미국 경호원들이 탁 막는 게 판문점에서 보일 겁니다. 둘이 만났는데 역시 노딜로 끝납니다. 끝난 다음에 문재인 씨 가서 악수하고 3자회담 했다고 하는데 그 쇼고 그때 북한이 속았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속은 거지. 근데 자기 속았다고 할 수 없지. 그렇다고 자기 지시대로 움직였던 그 무슨 여자 외교부장 이런 날릴 수 없으니까 모든 책임을 문재인한테 넘겨쓰여서 살문 소대가리 특등 뭐죠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 문제는 모조리 여자애가 해라고 떠넘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원자력이 왔었고요. 자, 이제 박정희 얘기입니다. 박정희는 돌이킬 수 없는 산업화를 만들었고 산업화를 만드니까 중산층 부르주아즈가 큽니다.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부르주아가 하는 거지 가난한 프롤레타리아가 못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공화정이라고 하는 걸 도시에서 하는 거고 산촌이나 흩어진 마을에서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면 뭐 해야 됩니다. 산업화를 만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웅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자본을 만들었고 세계를 안 된다고 한 포항제철 발전소 SOC 만들면서 계속 키우는데 박정희의 전략은 철저한 가공무역. 우리는 가진 게 없잖아. 원자재 갖고 와서 가공무역을 하니까 바닷가 위주로 발전을 시켰어. 그럼 바닷가가 되면 항구가 돼야 되는데 최고의 항구는 누가 뭐래도 부산 아닙니까? 옛날에 보게 되면 조선시대 때는 대구가 도읍이고 부산은 동네였어요. 동네는 존재감이 없는 건데 경상도라는 게 대구 중심이었잖아. 경주하고 상주이긴 하지만 부산이 외작 때부터 크기 시작해서 부산이 넘버원 2의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 경북대 나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경북대가 부산대보다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81학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부산대학이 좋고 부산 경제력을 대구가 못 따라갑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박정희는 경북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임해공단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해관계 없이 해버렸죠. 경북은 그 당시 박정희 때 전두환 때까지만 해도 TK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치 권력은 노태우 때까지 줬는지 모르지만 경제의 힘은 다 놓치고 있었다. 근데 아직도 넘버원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착각이다.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집권은 TK 때문에 가능했지만 크게 여기 산업이 큰 것도 없다. 그런데 당신들이 쥐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내가 보기에 구미공단 빼고 나면은 포항제철 빼고 나면 원자력인데 이거를 키울래 안 키울래 하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메카가 될래 안 될래. 자, 아까 말한 대로
절반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좋은 대학인 우리가 흔히 공과대학 할 때 서연고, 서과포 이렇게 하거든요. 문과는 서연고고 서과포, 과기대학 포스텍 있어요. 경북대학 좋고 영남대학 좋은 대학들이 있어요. 해볼만 해. 방사방 가속기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김천에 그런 회사도 있고 경주에도 있고 우리 김 사장님 굉장히 강연자이시지만 석유공사는요 경남에 있습니다. 울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대한석유공사도 그것도 SK에너지 경남입니다. 다 임해 공단으로 갔는데 여기에는 천혜의 항구보다는 원자력 입지가 좋았던 거죠. 같은 에너지라도 경북 에너지하고 경남 에너지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남이 제가 정치학을 하다 보니까 문재인 씨 캠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근혜한테 하면 졌었죠. 그때 분석을 합니다. 정치를 위한 말씀드릴게요. 지역 구도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는 무조건 51대 49 원전이로 국힘당 쪽이 이깁니다. 이게 민주당이 못 깨요. 그걸 깼던 게 이제 DJ가 왜 깼느냐. JP랑 연합하니까 되는 거죠. 그럼 누구랑 연합하느냐가 문제인데 문재인은 마땅한 게 없었어. 그때 필승전략으로 나오는 게 우리 원전이 4개 단지가 있는데 3개가 영남에 있고 하나가 전남에 있죠. 근데 원자력은 다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탈핵 운동을 일으키면 몇 퍼센트가 이동하면 여기 빠지잖아. 그럼 플러스 1%가 늘어.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애견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개 안고 나가면 여기 조금 이동하면 1%는 이동해도 이기는 거예요. 그럼 8대 필승 전략 중에 하나가 탈핵 정책이었어요. 지구 난 다음에 그걸 만들어서 그 다음 정치 때 하려고 그랬는데 박근혜가 탈핵으로 탄핵당하니까 이게 쓰지도 않고 쉽게 당선이 됐지. 홍준표 힘도 못 쓰고. 그 다음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탈핵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경북이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가 문제인데 이 전임 지사인 오늘 이 지사가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김관영 지사를 저는 꽤 영특하신 분으로 봐요. 근데 그분이 그 시절에 경주에 방패장하고 나서 원자력 클러스터, 경북은 원자력이 강점이 있으니 그걸 살겠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경북의 상황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경북 클러스터 포럼을 이끌었던 포럼장이 지금 요즘 유명한 서울대학교 성렬 교수예요. 그분이 좌장이고 전 멤버로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철호 지사가 바뀌었는데 이 지사도 클러스터 포럼을 하겠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경주에서 그 선언식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가시화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지금 경북이 살 수 있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비교 우위, 절대 우위가 있는 원자력인데 이 원자력이 지금 경주에 간포에 뭐 문무대왕 단지 뭐 만들고 해서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부산, 경남 지역은 굉장히 반익이었어요. 그냥 뭐 건너뛰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기장에 가면은 고리 1호기가 고리 단지가 있죠. 거기에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지역에서 가동을 안 해요. 왜? 고리 원에서 나오는 오염수 때문에 물 먹으면 죽는다고. 후쿠시마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경남은 반역이 강했는데 그 사이에 뭘 챙겨갔는가 하면 동남의학을 챙겨갔지 또 뭐 챙겨갔지 그 다음에 새로운 수출용 신형 콘크리트 원자로 짓는 것도 경남이 가져갔어요. 경북은 한수원 본사하고 경주방부상 갖고 왔지만 내가 보니 거의 5대5로 가져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TK는 정치력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해서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얘기할게요. 울산에 가서 거기 화학공장 많은데 그건 안 위험해요? 옛날 제가 어릴 때 인도 보팔에서 화학공장 터져갖고 동네 하나 싹 죽었습니다. 울산 안 위험해요? 저희 한참 오염기 샀을 때 울산 가보니까 뒤죽박죽이던데 뭔데 울산 지금 잘 살잖아. 제일 잘 사는 도시가 울산이잖아. 뭐냐? 하이 리스크를 해야 하이 리턴이 오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1등에서 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뭐라 그럴까, 이 족발집도 모아놓아야 잘 돼요. 흩어놓으면 안 되는데 원자력을 쫙 모아놓으면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원전은 그런 장점이 있는데 지금 현임 지사가 클러스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추동력이 안 붙어. 자, 근데 정부도 경북이 그걸 했기 때문에 관심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안 줍니다. 벌써 경남이 붙으니까 많이 나눠줬어요. 호남 쪽은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데 주민들이 안 붙어서 안 돼. 나머지 지역은 군산도 안 됩니다. 근데 경북에 진짜 원전을 하고 싶다면 사용 해결로 중간 저장소를 받아오면 나머지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왜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과감하게 받았던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70년대 이전의 박정희였어요. 박정희는 그런 산업들을 받아서 돌이킬 수 없는 산업화로 만들었고, 그리고 환경도 잡았고, 제가 오면서 보게 되면 우리 산이 다 푸르러 뭐 환경 오염이 더 좋아졌지. 이 문제. 경북은 지금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다. 영덕처럼, 영양처럼 인구가 줄어서 그래 20가구 빼먹으려고 그냥 쌈질하고 있는데 경북에 뭐가 있습니까? 포항제철 빼고 나고 구미산단 빼고 나고 뭐가 있어요? 다 농업이잖아. 언제까지 농업으로 갈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경북이 원자력의 메카가 되려면 박정희 그리고 뭐 신라통일을 여기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단이 있잖아. 리스크를 무릅쓰고 쌈질을 하러 갔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월남도 가고 뭐도 가니까 할 수 있느냐? 못하면 이렇게 왕이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